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로 같이 만나지 못해서 사실 여름에 방학에 우리가 일본 연수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좀 해결되면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은 또 대학 지금 진학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을 텐데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고1, 고2 학생들은 또 잘 준비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전공을 잘 선택해서 또 정말 미래의 통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우리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부모님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효정통일 장학생 이 프로그램이 벌써 이제 8년째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피스로드 통일 대장정도 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본에서는 매년 그 자전거 출발을 하고 함께 달리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종이학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진각 철조망에 같이 거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일본 학생들이 오질 못해서 우편으로 국제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같이 걸었는데 이렇게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 종이학이 한 마리를 접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3만 마리를 이번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전 세계에서 피스로드 운동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약 130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반도에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세계의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정말 남북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독일의 통일된 지금 독일의 총리를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그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이잖아요. 그분이 동독당에서 공부하고 자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독일의 여성 총리가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일 시대가 오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남과 북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정 세계를 다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어, 강의로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강의 제목은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입니다. 어, 통일이 됐는데 대한민국만 잘 살고 또 북한 주민은 어렵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어, 통일을 하려면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만 통일은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의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8.15 해방과 분단의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 냉전 종식을 위해서 우리 창설자이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9일 또 16일, 8월 6일이죠. 그 다음에 8월 6일하고 9일에 그 원자폭탄이 두 차례 터졌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그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핵폭탄이었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은 플루토늄으로 된 원자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자폭탄이 폭발을 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일본의 본토를 점령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앞에 있는 뭐 이오지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태평양의 섬을 점령하는데도 미군 병사가 한 5천 명, 6천 명씩 전사하는 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만약에 이 뭐랄까 미국이 이 착륙하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자폭탄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큰 피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독립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광화문인데요. 서울 광화문인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로부터 우리가 좀 뭐 주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느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군은 들어오지 않았고 여전히 일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 일본군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8일 날 미군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화면에 보시겠지만 일본 일장기가 이제 내려가고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이 제대로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어떤 거지? 됐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은 상당히 좀 뭐 23일인가요? 이렇게 후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소련이죠. 과거의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새벽 0시를 기해서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로 진출을 하죠. 그리고 2주 만에 한반도 북쪽 이 개성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이제 이 소련군의 이 급속한 이 진군을 막지 못하면 한반도 전체를 아마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38도선,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소련 군대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 소련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38도선이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한에서는 이제 그 소련 군대가 참 해방군처럼 들어와 가지고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 가지고 통치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련에 있는 좀 엘리트들, 고려인들 300명을 지원해서 공산 정권을 신속하게 수립해 가게 되는데 소련 스탈린은 김일성이 그 당시에 소련군 대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탈린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인물을 선택해서 소위 항일운동의 영웅처럼 더 이 극대화시키는 그런 조작을 해가지고 북한의 지도자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사실 정부와 같은 이런 조직을 구성하고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다 무상으로 몰수하고 또 무상으로 분배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소장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 노동당을 창설하고 북조선 노동당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을 창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스탈린의 지휘 하에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 겁니다. 정부도 만들어지고 군대까지 다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좀 어떻게 보면 소련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반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우리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걸 인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임시정부도 중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친중 세력으로 인식해가지고 또 승인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인사들도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고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도움으로 겨우 이렇게 군용기로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은 들어와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치 활동을 허용을 했지만 상당히 강압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거부감을 준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49년 이제 초에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강력한 군사적인 기반을 갖추고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그냥 진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강력한 군대를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소련이 나가니까 이제 미국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래서 49년 7월에 미군도 철수를 합니다. 근데 그 철수할 때 그 소련과는 달리 그냥 군사 고문단만 일부 남겨놓고 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한반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구 그 선생이죠.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나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도 다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남북의 주요 이슈가 됐냐면 신탁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를 살았는데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더라도 주도적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소위 연합국 승전국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얄타라든지 또는 카이로에서든지 그런 회담을 할 때마다 곧바로 완전한 독립을 하지 않고 좀 연합국 승전국들이 좀 나눠서 당분간 몇 년 동안 뭐 10년이든 이렇게 좀 통치를 하다가 독립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스크바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탁통치 논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실행되려고 하니까 다 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라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한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또 독립이 됐는데도 또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소위 공산주의자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이 찬탁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그 김일성도 찬탁으로 돌아서고 남쪽에 있는 소위 좌익 계열의 공산주의자들도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되죠. 그것은 신탁 통치를 만약에 어,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소련은 확실하게 북쪽을 공산주의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남쪽까지 공산화하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남한에서는 워낙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가 강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유엔에게 이 문제를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무슨 소리냐? 남북한 즉시 총선거를 통해서 그 자신들의 대한 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뽑아서
자주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김일성 정권은 유엔 선거감시단이 북한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한에서만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북한은 유엔의 선거감시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를 거부해 놓고서는 이 분단의 원인과 책임은 남한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여러 차례 스탈린에게 전쟁 승인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스탈린은 승인을 잘 안 했습니다. 항상 그 뭐라 그럴까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국제 정세를 보면서 계속 거부하다가 50년 3월에는 이 김일성이 지금 소련에 가서 그 전쟁 승인을 요청하러 가는 그런 장면의 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1950년 3월에 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 전쟁을 승인하게 됐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소련이 이제 뭐 붕괴되면서 기밀 문서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자료들을 보면 스탈린이 김일성의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내용들이 다 그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탈린이 결정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소위 말해서 정책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1949년에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건너 그 멀리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과연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상 그 회의적인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주 방위선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일본과 필리핀까지는 미국이 이것은 공산주의를 방어해야 하는 전선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방어선에서 대만도 빠지고 한국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이게 내전 같은 형식을 띠고 신속하게만 진행한다면 미국은 혼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김일성에게 전쟁을 승인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군대를 완벽하게 다 구축하고 전쟁 준비를 해놓고서도 계속해서 남침 직전까지 평화회담을 주장하죠. 그래서 평화통일 호소문도 발표하고 서울에서 최고 입법기관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 등 여러 가지 이런 기만 전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북한을 그 견제하고 있던 남한의 입장에서도 슬슬 전쟁을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만 전술이었다는 사실이었고 1950년 6월 24일이 토요일이에요. 오랫동안 이제 군대도 계속 긴장돼 있다가 모처럼 휴가도 주고 또 이렇게 이제 외출도 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남침을 한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군은 비상경계령이 해제되면서 병력의 3분의 1이 휴가나 외박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화력이나 병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보면 한국은 북한군 군인들이 9만 6천 명, 북한군은 19만 1천 명, 한국군이 9만 5천 명이 적었습니다. 북한이 9만 5천 명이 많은 거죠. 해군은 좀 한국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군도 북한이 더 공군 병력도 좀 더 있었고 총 병력에서 한국은 북한보다 9만 명 정도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 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군사 장비인데 밑에 보면 전쟁 당시에
공군을 보면 대한민국은 연락기나 연습기가 22대밖에 없습니다.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전투기와 폭격기가 211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뭐 비교가 안 되고, 또 위에 그 보면은 한국은 장갑차가 이제 24대 정도 있었는데 북한은 장갑차만이 아니라 탱크까지해서 296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철저히 준비하고 남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막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제 탱크, 대한민국 땅에는 탱크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200여 대를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3일 만에 점령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북한군이 통치를 했는데 소위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을 버리고 이제 탈출하는 모습인데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한강 철교를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철교 위로 한번 난간으로 이렇게 위태롭게 탈출했던 그 당시의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참 안타까운 좀 뭐예요? 그 피난의 그 모습들이 보이죠. 어디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밀려 내려갔냐면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면 파란 점 아래 부산 쪽 있죠. 낙동강 이 이남만 남고 그 강도 없었으면 아마 금방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이 낙동강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지연을 지키고 이 부분이라도 대한민국이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는 아예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미국은 아예 주요한 사람들을 일부 국민들을 태평양에 있는 미군이 갖고 있는 그 섬으로 이주시킬 생각까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6.25 전쟁이 났을 때 스탈린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트루먼 대통령은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고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돕는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소련의 대사는 안보리의 그 회의에 참가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대만을 그 장개석 정부가 이제 중국에서 쫓겨나고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차지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소련이 안보리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던 과정이었고 또 스탈린 입장에서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안보리의 참전이 결정되면서 여기 보시는 16개 나라, 미국,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뭐 이런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고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낙동강 전선인데 미국의 월튼 워커 장군이라고 하는 미8군 사령관하고 그다음에 한국군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이 방어선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평양까지 진군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가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될 때 김일성은 위기를 뭐 엄청나게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중국 군대에 모택동에게 참전을 요청했고 중국 군대가 본격적으로 수십만 병력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력한 중공군의 대공세에 밀려가지고 이 겨울철에 미군이나 유엔군은 뭐 제대로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밀리게 됩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핵폭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게 더 큰 전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가더를 해임시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학생 중에 얘기하는 학생은 나한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소거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항미 원조라는 말은 뭐냐면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 조선을 돕는 전쟁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북은 그러면서 이 제국주의 미국 침략자에 맞서서 승리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모택동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게 6.25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이 얘기하는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었고 그 북한의 전쟁을 지원한 것이 스탈린과 모택동이었다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 이제 중공군의 이 공격에 할 수 없이 이제 흥남 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피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협정이 시작돼 가지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맺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이렇게 다 사인을 했지만 그 남한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거부합니다. 이대로 되면 분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북진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줍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쟁이 나면 그 즉시 방위를 하기 위해서 참전한다는 조약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약속으로 주한미군을 대한민국 땅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 덕분에 사실은 대한민국 땅에 미국이 있고 미군이 있고 전쟁이 나면 곧바로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7월 27일, 53년 7월 27일이 휴전협정일인데 그 다음날 평양에서 이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침략 전쟁을 막아내고 미국에게 패배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분명한 남침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조선대백과 사전의 6.25는 여전히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북침 전쟁이었고 이것을 물리친 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도 역시 6.25 전쟁은 이제 침략 전쟁을 막아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공산주의가 참 1980년대 이게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 곳은 다 공산주의 국가고 약간 흐릿한 붉은 이렇게 분홍색 같은 것은 친공산주의 정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정말 이와 같이 공산화되는 이 속도로 갔다면 얼마나 더 전 세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6.25 전쟁 때 이걸 절반이라도 지켜냈지만 베트남은 1975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뭐 캄보디아, 라오스 막 여러 개 나라들이 다 공산화됐잖아요. 그런데 이 월남, 베트남이 공산화됐던 그로부터 2년 전, 1973년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정부고 남베트남은 민주주의 정부였잖아요. 근데 둘이 계속 오랜 동안 싸우는 과정 속에 미군도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남베트남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오래 가니까 미국 안에서는 반전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미국은
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그 지원금을 북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에게도 지원해 줍니다.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죠. 그런데 2년 후에 기습 남침을 했고 월남은 남베트남은 40일 만에 항복하고 역사 그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남침하는 그 월맹군 탱크를 보면서 월남 국민들은 박수도 치고 환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니까 오히려 공산주의자였던 지식인들과 종교인과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처형을 당해요. 왜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공산주의 정권의 하나의 저항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탈출하는 베트남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또다시 베트남이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보면서 김일성은 다시 소련에게 군대를 지원하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소련이 그걸 거부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긴박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총재님은 60개국의 젊은이들 또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120만 명이 참가하는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이런 남침을 전 세계의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것을 꺾어야 된다. 이런 이제 대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했습니다. 100만 이상이 운집하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월남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산주의를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단결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 70년대 일본은 참 공산주의가 대단했습니다. 공산주의 대학가를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심각했는데 이때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는 사상이 없어요. 일본에는. 이것을 문선명 총재께서는 국제순공연합을 창설해서 일본 공산당과 맞설 수 있고 조총련과 전면전을 하는 그런 사상투쟁을 전개해 나갔는데 이 대회의 모습은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한 국제적인 순공대회를 일본에서 동경에서 개최했던 모습. 그리고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초청해서 분단의 휴전선도 다 변화시키고 이것을 여기 보면 52회라고 써 있는데 52회, 52차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투입해서 일본의 지도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국과 일본이 감정적으로는 안 좋지만 국제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안보 협력을 끌어내신 거죠. 이 문 총재님으로부터 교육받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동경 한복판에서 소련 공산주의와 북한의 문제를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당시 대학가는 이 일본의 대학가는 여기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서 볼지 모르지만 뭐 강목 들고 뭐 통 들고 막 모자 쓰고 있잖아요. 이런 공산주의 운동 세력이 주요 대학을 다 장악했어요.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파괴시키고 공산주의로 가자는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이 대학가 안에서 그런데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상이 부장된 젊은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 총재님에 의해서 교육받았던 그 일본의 원리연구회라는 그 대학생들이 숙공연합의 이 대학생들이 이 대학가에서 이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문 총재님의 이런 순공 사상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저희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그 운동권 세력들과 대학에서 많은 싸움을 했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도 그런 대학가에서의 의로운 투쟁을 했던 것이 바로 문 총재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문 총재님은 이 국제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땅에서나 일본만 가지고 된다고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한 국제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에
미국 워싱턴 머니먼트 광장에서 30만이 운집하는 아주 최대 규모의 승공 대회죠.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를 수호해야 할 사명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그런 축복받은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연설하시면서 미국 50개 주의 순회 강연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파장을 일으켜서 닉슨 대통령이 문 총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문 총재님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그때 문 총재님은 닉슨에게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옆에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도 만나서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런 문 총재님의 노력은 국제공산주의 세력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역할을 주도하고 또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까지 참관해서 강력한 이 순공운동을 펼쳐나가던 문 총재님의 이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친공산주의 세력과 이 반대 세력들이 탈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미국에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재단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재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세 혐의로 고발해서 18개월 동안 감옥에 가게 되는데 문 총재님이 이런 판정을 받을 때는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 안 가면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 총재님은 감옥에 가더라도 미국의 기반을 잃어버리면 국제공산주의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덴버리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세계 선교본부는 이제 덴버리 감옥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감옥 안에서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평화 교수협의 교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소련 대사관이 마주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련 연방이 70년을 고비로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요. 소련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선명 총재를 암살하기 위해서 2차례나 그런 공산주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다행히 문 총재님이 참 잘 피하셨지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문 총재님은 또 세계 대학생들을 1987년에 베를린 장벽으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70개국 대학생들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디마워 무스백,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그때 이 베를린 장벽에 가서 저도 이 장벽을 붙들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져라 하라고 외쳤던 저도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우리가 이 70여 개 국가의 대학생들이 이 구호를 외치고 나서 동독 쪽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그들도 똑같이 디마워 무스백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의 막 테러도 있고 그랬지만 2시간 동안의 행진을 했는데 그때 이 테러 위협 속에서 행진할 때 문 총재님은 오시지 못했지만 그 아들 이렇게 사진 보면 이렇게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는 분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와서 같이 우리와 행진을 하고 그 앞에 왼쪽에 이렇게 북 들고 가는 학생 하나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30년 전의 모습인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고 외쳤던 그때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뒤에 베를린 장벽이 정말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장벽이 붕괴되고 329일 만에 통일이 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문선명 총재께서 미국의 그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세계 그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공산주의가 7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소련 연방이 붕괴된다라고 선언하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진짜 6년 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됐습니다. 1922년 소련 연방이 출발했으니까 정확하게 69년 만에 붕괴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예지력이시죠? 정말 그런 저도 이제 이 리투아니아에 직접 갔는데 이 리투아니아의 소련 연방의 하나인 이 수도에 레닌 동상이 있죠.
그 레닌 동상 위에 한 소녀가 깔고 앉아 있죠. 이 소녀가 1년 전에 만약 이런 소련 연방 붕괴 1년 전에 내년에는 내가 저 레닌 동상을 깔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야라고 감히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의 저 만수대 언덕에 있는 그 지도자의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이 감히 1년 후에는 내가 저 동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연방은 진짜 붕괴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독일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25주년이 되던 해에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첫 번째 이유가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이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자율권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킨 겁니다. 그 당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 소련군 수십만 병력이 동독당에 있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명령을 내렸다면 다시 베를린 장벽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이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 붕괴의 원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고르바초프의 역할보다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서독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었던 동독인들의 강한 열망이 독일 통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정말 원한다면 국제 정세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그 국제 정세의 변화가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잘 살고 싶고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로 통일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없다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먼저 와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훌륭한 인재로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크지 못한다면 북한의 주민들이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북한의 주민들도 동독인들처럼 정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과 통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동일 독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고르바초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어요. 만약 레이건과 내가 1985년부터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소련이 개혁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와 레이건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독일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고르바초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건 대통령과 내가 같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레이건은 누굽니까? 고르바초프가 같이 그런 일을 해냈던 레이건은 바로 미국의 40대 대통령 선대입니다. 39대 현직 대통령은 지미 카터예요. 근데 지미 카터가 대선에 나올 때 공약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입니다. 만약에 카터가 대선돼가지고 그런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레이건, 공화당의 후보 레이건은 70세의 고령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소련 공산주의에 미국이 승리하려면 더 강력한 미국으로 가야지 적당한 평화 논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를 문 총재님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월드라는 미국의 신문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뉴스월드와 노티시아 델문도라고 하는 두 개의 신문사를 이용해서
레이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때 사장이었던 박보이 사장을 보내서 레이건 후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 당신을 결정했다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레이건 후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참 사실은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카터 대통령 한 명 정도? 대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70세 고령의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이분이 대선 대통령이 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문 총재님이 큰 결정을 합니다. 야,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신문 들고 있는 게 보일 텐데 저 뉴스월드라는 신문에 레이건 랜드슬라이드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뭐냐면 이거 랜드슬라이드라는 것은 산사태가 쏟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얘기냐.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압승을 거뒀다는 기사예요. 근데 이 신문이 언제 나왔냐면 선거하기 당일날 아침 신문입니다. 투표도 안 했는데 이미 압승을 했다는 기사를 내서 전 미국으로 문 총재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카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문 총재님이나 이 신문사나 모두 다 막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내라고 합니다. 내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 신문 기사를 뽑겠다고 했더니 꼭 대문짝만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바로 그렇게 내일 레이건이 압승했다는 기사를 전 미국으로 보내라. 이렇게 보낸 이 신문을 들고 레이건이 깜짝 놀라서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보시오, 내가 압승했다는 기사가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이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미국의 유권자들이, 선거인단들이 레이건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레이건을 나도 찍어야지. 괜히 지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서 선거인단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레이건 후보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건의 득표율은 50.7%, 51%입니다. 51%의 득표율밖에 없었지만 선거인단을 몇 명을 차지했냐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489명을 차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카터를 찍으려고 했던 선거인단조차도 레이건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요? 레이건이 압도적으로 당선할 것이라는 한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돌아선 겁니다. 레이건은 그렇게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당선되자마자 본인은 귀하의 신문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레이건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만 레이건이 일을 하려면 여론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워싱턴 이브닝 스타라는 보수 신문이 폐간이 됐습니다. 재정난으로. 누구도 신문을 세우려고 하지 못해요. 엄청난 예산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 문선명 총재가 레이건을 돕기 위해서 창간한 신문이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워싱턴 타임즈. 여러분, 워싱턴 타임즈는 미국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한국군 문선명 총재께서 미국에 세워서 레이건 행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건이 무슨 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냐면 소련의 핵미사일이 미국보다 많죠. 3배나 많았죠. 그런데 이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소련 땅에서 요격하겠다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게 우주방위전략 SDI인데 이게 성공하면 소련은 핵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소련 땅에서 올라오는 핵미사일을 소련 땅에서 요격하는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것이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워싱턴 타임즈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뒷받침해서 미국 국회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소련도 미국처럼 엄청난 돈을 써서 우주 방위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르바초프가 레이건과 정상회담을 요청해서 만납니다. 85년도에 만났는데 우주 방위 전략을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1년 뒤에 만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만나서 적극적인 제안을 합니다. 고르바초프가 SDI를 철회하면 유럽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소련의 핵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보통의 정상 대통령이라면 또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은 계획대로 우주 방위 전력을 지속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진짜 레이건은 한다는 거구나. 미국은 이것을 개발할 거구나. 그렇다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소련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경제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돈을 출혈해서 국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군비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축으로 가서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고르바초프는 결국 레이건에게 군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핵미사일을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같은 그 비율로 이제 뭐랄까 폐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냉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그 정권에서 일했던 알렉산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레이건이 83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은 소련에게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 노선으로부터 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총재가 레이건을 당선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당선됐더라도 워싱턴 타임즈와 같은 강력한 신문을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고르바초프는 이제 군축회담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위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소련을 확장시키기 위한 개혁정책, 개방정책을 천명합니다. 그게 개혁정책, 페레스트로이카, 그다음에 개방정책, 글라스노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산권 지도,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지도자들을 유고로 모아가지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제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소련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대신에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 선언 때문에 동구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이 폴란드라든지 체코 이런 나라들이 소련 때문에 다 국경을 닫고 있었는데 그걸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위에 있는 동독이란 곳이 있죠. 동독 땅에서 서독으로는 못 갑니다. 바로. 그런데 체코를 가고 오스트리아 국경을 거쳐버리면 다 여기 열려 있으니까 서독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1년 만에 62만 명이 탈출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다. 중간에 국경이 열려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에 동구권 국가들이 동구 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국경을 열었던 것이 바로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 이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서독의 저희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사민당은 막자 이겁니다. 오는 동독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 헬무트 콜 총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저는 다 수용하겠다. 남북한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선명 총재는 이제 소련이 개혁 정책으로 개방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남미의 정상들 40명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세계 워싱턴 타임을 중심한 세계 언론인 기반을 조직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대회하고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90년 4월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산당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이 옳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지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 모스크바에서 문선명 총재가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 언론인 대회의 모습이죠. 이때 정상들 30여 명을 이끌고 문 총재님이 쿠바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친소련 국가의 전직 정상들 7명도 데리고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와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때 문 총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 총재님이 모스크바에 들어갈 때만 해도 고르바초프가 만나주겠다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 정상들을 이끌고 들어간 이 문 총재님을 고르바초프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 총재님은 고르바초프하고 단독 회담에서 통일그룹의 경제협력을 하겠다. 소련 정부는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인 50만 명을 소련으로 이주하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를 확대하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크렘린궁에서 어떤 사람이 레닌 동상의 철거를 요청한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문선명 총재 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고르바초프에게 문 총재님이 한국과 수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통일그룹이 지원을 하겠지만 그러려면 한국과 수교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고르바초프가 긍정적인 답변. 그 당시에 시사저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시사저널 90년 4월 29일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르바초프는 문선명 총재를 통해서 한소 수교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문 총재님한테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한국의 외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문선명 총재와 고르바초프 회담은 한소 수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그룹의 북방외교가 그 시기나 친밀성에서 불을 앞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사저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 총재님과 고르바초프 회담 5개월 후에 실제로 한소 수교가 실현됐습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소련과 수교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때 문 총재님은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소련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소련 대학생들이 미국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설득해서 소련 대학생 3,500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뉴욕을 다 보게 하고 미국의 발전상도 보고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지의 문제를 교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 대학생들이 소련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미국까지 데려다가 교육하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미국이 돈 낸 거 아니고 대한민국이 돈 낸 게 아닙니다. 문선명 총재님이 통일운동의 우리 통일교회 또는 통일가정연합의 이 기반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러한 1년여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91년 8월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반대한 공산당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체포했어요.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크렘린을 장악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완전히 그 국회까지 다 장악했으니까 완전히 성공한 쿠데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크렘린 궁정에 이 탱크를 수천 명의 시위대가 막아섭니다. 소련의 젊은 대학생들이 탱크 앞에 다 누워서 이 탱크를 막아요. 강력하게 맞섭니다. 이 보십시오. 그림에 탱크에 올라서서 젊은이가 끌어내죠. 그것도 옐친이라는 이런 민주화 투사들이 또 나와서 같이
이때 소련의 이 군대가 결국 5일 만에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쿠데타 세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살하거나. 그때 고르바초프와 마찬가지로 그 감옥에 갇혔던 마라트 그리에프 교육부 차관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미국서 교육받고 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문 총재님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쿠데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지도자들을, 젊은이들을, 대학생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학자 총재님께서 장학금을 주고 또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도 가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통일된 국가의 인재가 될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고르바초프가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연방 내에서 모든 공산당 활동을 정지시키고 91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고르바초프는 졌습니다. 엘친에게. 그러나 깨끗하게 타임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민주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소련 연방이 69년 만에 해체가 된 겁니다. 전쟁 없이 해체가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은 세계 언론인대회 창설자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91년 12월 25일 소련 제국이 자치를 감추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였다.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서 공산주의란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뒤에 고르바초프를 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세계평화 정상연합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셨고 거기에 고르바초프 라이사 여사가 오셨는데 그 문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사시는 자택까지 오셨죠. 그때 문 총재님이 고르바초프의 손을 딱 이렇게 잡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당신이 소련의 대통령직을 내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평화의 영웅이며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은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격려를 했던 겁니다. 고르바초프도 그때 소련 대학생들을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살아서 여기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 총재님은 소련만이 아니라 1980년대 이미 중국을 개방하기 위해서 중국 자동차 공업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습니다. 중국을 먼저 개방 개혁 정책으로 끌어내야만 소련과 거리를 벌릴 수 있고 이것이 북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이것이 중국의 지도자들과 결국은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이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광동성의 펜다 프로젝트 현장인데 이게 착공식을 할 때 이 기공식에 이붕 총리와 양상곤 주석 모두가 참석. 대단한 거죠. 이런 기반을 닦아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강연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옆에 한학자 총재 옆에 앉아있는 사람 바로 등소평의 장남에서 등남. 이런 기반을 닦아 나가셔서 우리가 약소국이지만 약소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개척해 나가셨던 거예요. 이런 기반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보낸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신 거죠. 문 총재님이 그런데 이때 도착하셔서 만수대 의사당, 우리말은 국회의사당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의 내용이 이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이 있듯이 원인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과적 존재예요. 내가 나를 창조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존재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것은 원인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담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 존재 아닙니까?
그때 모든 것은 원인이 존재해야만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는 원인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음양의 세계, 보이는과 보이지 않는 이 세계로 되어 있다면 원인자인 하나님도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존재하는 원인자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불완전한 인간이 그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그 주체 사상 가지고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불완전한 철학이고 그러한 사상 가지고 남북이 통일될 수 없다. 이 여기 윤기복 위원장, 김다련 부총리 지도자들 다 앉혀놓고 책상을 치시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떤 누가 북한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주체 사상이 틀렸다라고 만수대 의사당에서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주체 사상이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현되려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럼 결국은 수령만 주체지 나머지 인간은 다 대상이고 노예화되는 겁니다. 결국 김씨 일가만 주인이고 모든 것은 다 그걸 따라야 되니까 그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권력 세습을 정당하게 한 논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인간관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인체로서 영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고등동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이 반동이라고 생각되면 동물이니까 노동을 시켜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인간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문 총장님이 밝히신 주익 사상은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지상 세계를 주관하지만 영인체로서는 영적인 세계에 또 주관주가 된다는 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주적인 가치예요. 지상과 땅 전체를 주관하는 주관자와 같은 그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령의 지도를 받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양심과 본심,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에 문 총장님 인간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인간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 사상의 인간과는 주체 사상의 동물적 가치를 얘기하는 주체 사상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계시고 이런 교육을 하시고 이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김일성 앞에서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체 사상을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고 만찬장으로 가는 도중에 문 총장님이 여러분 손을 잘 보면 누가 앞에서 잡고 있습니까? 문 총장님이 김일성 주석의 손을 딱 잡고 가는 겁니다. 네? 김일성 주석이 놀래가지고 손을 빼려고 그러더래요. 문 총장이 그걸 안 놔주고 꽉 쥐고 가신 겁니다. 비록 여기가 김일성 주석이 있는 주석궁이고 여기가 이 사람이 신 같은 존재지만 문 총장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상에 위에 써 있는 이 지도 체제가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문 총장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석궁에서 김주석의 손을 탁 잡고 앞장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참 이런 대담한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강산에 대한 개발이 결정되죠. 그리고 네 가지 합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내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하라. 그리고 김일성 주석한테 공화국이 핵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말 것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핵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 평화적인 사업의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이 이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10가지라 돼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무기의 제조나 배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 그리고 정상회담을 실현한다. 그리고 경제협력 그리고 리트렌제스가 평양 가고 평양소년예술단이 한국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10가지를 합의했는데 문 총장님이 이런 합의를 하시고 나온 일주일 뒤에 김일성은 연영묵 총리를 서울로 보내서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문 총장님 평양에서 평화 자동차를
그 남포죠.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에 자동차를 공장을 세우면서 경제 협력을 개성이나 금강산이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북한 변화를 주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평화자동차의 광고판이 평양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뭐 북한에는 이런 광고판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보통강 호텔을 운영하면서 위성 방송으로 그 세계 뉴스를 볼 수 있는 길도 열었고 평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어져 있는데 이곳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시설을 평양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리트렌저스가 가고 소년예술단이 오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남북 대학생도 5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 5차례 만남을 진행했던 실무자였습니다. 근데 5차례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처음 두 번째 만날 때는 우리가 만나면 통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번, 4번, 5번 만나니까 정말 가치관의 문제가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가를 느꼈어요. 정말 우리는 이 통일의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열어왔고 또 분단 최초로 여기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고려민항을 타고 평양을 가고 또 반대로 평양에서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로 또 우리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도 9차례가 진행됐는데 저도 이 일을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서 많은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문 총재님은 그냥 단순히 김일성 주석만 만나고 온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 정상연합의 이 정상들 여기 보면 로드리고 카라조 코스타리카 대통령 이런 분들을 평양으로 보내서 계속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때 그 평양을 방문했던 그 정상들의 모습이죠. 또 북한이 그 육자회담을 탈퇴하고 뭐 굉장히 막 나갈 때는 워싱턴 타임의 사장을 보내서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반 동안 회담을 통해서 좀 이 톤다운을 시키고 다시 9.19 합의로 돌아오도록 이런 기하신 면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문 총재님은 돌아가셨지만 한학자 총재님에 대한 특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 총재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또 이런 행사 때 지금도 화환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독일식 통일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독일식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만 대통령은 임기가 5년입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통일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권력을 세습하는 이 왕조 국가가 되다 보니까 통일보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체제 유지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생각이 전혀 달라요. 이게 통일을 한다, 말로 한다고 통일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민의 자유왕래라든지 인도적인 분야의 교류를 해 나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참 튼튼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북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와서 정말 독일처럼 통일이 급진전된다 했을 때 북한의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 강국의 길을 우리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경제력으로 튼튼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독일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것은 당시에 독일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서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려면 동독당을 거쳐 가야 되는데 실제로 버스를 타고 저는 동독당을 거쳐서 서독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동서독은 그 고향이 동독인 사람은 60세 이상이면 고향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방송도 서로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이해가 깊어져야 공전선언도 되고 평화협정도 이런 것들 그 다음 얘기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선언만 된다고 남북 통일이 온다고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익숙한 사회주의 체제, 중국 공산당식
그냥 국가가 차라리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 말을 쓰고 우리 한민족이었던 대한민국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려면 탈북민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많은 각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탈북민 2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이들이 잘 돼야만, 여러분들이 잘 돼야만,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돼야만 통일의 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통일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어? 내가 뭐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잘 되는 것이 이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70년 전에 6.25 전쟁 때 유엔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했습니다. 지금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도와줄까요? 유엔 안보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유엔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학자 총재님은 보다 현실적으로 아시아에 지금 설치되지 않은 유엔의 제5 다섯 번째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자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이 존재한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미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유엔과 상대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국의 유치 운동을 지금 유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국에서 이 발표를 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피스로드 운동을 통해서 자전거 통일 대장정을 전 세계 130국에서 펼치면서 유엔 사무국이 한국에 유치된 운동도 해보고 또 113개국의 500여 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세계평화 국회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동참도 시키는 노력도 했습니다. 전 세계 아시아, 일본, 그다음에 유럽, 전 세계 130국가에서 이런 기반의 운동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선명 총재나 한학자 총재가 닦아놓은 세계적인 통일운동의 기반입니다. 피스로드 운동이 전 세계에서 마지막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고 다 그런 세계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평양에서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피스로드가 개최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삽니다.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강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약소국이라는 피해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의 길을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대한민국이 축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탈북민, 우리 효정통일 장학생 여러분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외교 강국의 길을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도울 우방을 늘려야 됩니다. 유엔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돕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보리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우방을 늘리는 노력을 외교 강국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강국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뿌리 내렸잖아요. BTS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BTS를 좋아하고 한류를 좋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친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국의 길을 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강국을 가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되고 우리 국민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효정통일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한학자 총재님은 월드 서밋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전 세계 전현직 정상과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묶고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이었죠. 한국 킨텍스에서 개최됐던 곳에도 이러한 정상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 월드 서밋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학자 총재님께서 전 세계의 대륙을 순회하면서 그 정상들을 묶어서 정상연합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여긴 유럽 쪽이죠. 아까는 아시아 쪽이었고 여기는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건
이거는 그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거기 단상에 서 계신 분은 한학자 총재님이죠. 이게 캄보디아의 왕궁입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정상연합의 기반을 다 닦아서 나라는 나라적 국가적 차원은 아니지만 이런 한학자 총재님이나 문선명 총재님이 닦아놓은 세계적인 기반은 대한민국을 돕는 기반입니다. 이게 외교 강국으로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갖고 있고 이런 국회의원 연합, 정상연합, 이런 월드 서밋과 같은 이런 기반을 통해 가지고 한학자 총재님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여러분도 알겠지만 문 총재님은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시고 한학자 총재님은 평안남도 안주입니다. 얼마나 고향 땅을 가보고 싶겠습니까? 한학자 총재님도 마음껏 가보시지 못하는 그 고향 땅에 실향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할까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문선명 총재님이, 한학자 총재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가?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그분들이 고향이 북쪽이신 분, 여러분의 부모와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족들이 정말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가 돼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수정통일 장학생들이 돼주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강을 해주신 우리 송광수 회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용호 차장이 향후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송강수 회장님께서 이렇게 역사 인식과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정리해 주니까 좀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전에 그 한학자 총재님의 평화의 어머니 가서전을 다 보내드렸고 그 독후감이 많이 제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제출하지 못한 학생이나 조금 책이 두꺼워서 읽기 어려운 학생들 우리가 요거 함께 사는 평화의 세길이라고 요거 작은 책도 좀 보내줬거든요. 요거를 읽고 독후감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이제 일정이 끝나면 저희가 문자로 구글 설문 링크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듣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간단하게라도 소감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어머니 독후감 제출이랑 그리고 오늘 출석한 학생들의 이제 특강 소감 제출이 완료되면은 그 기반으로 우리가 2학기 장학금 제출을 지급해드리도록 이제 효정 세계평화통일재단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아마 이번 11월 5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뭐 제출이 안 된 학생들은 월요일까지는 꼭 다 독후감과 소감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또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